예, 정치권 상황 살펴보는 여의도 사사건건입니다. 오늘은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이번 총선 결과와 관련된 입장을 밝혔는데요. 언론의 가장 큰 관심사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회담을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이것을 받을 것인가? 이건데요. 오늘 대통령실에서 모두 열려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부총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과거와는 상황이 좀 달라진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검찰에 수사를 할 때는 그 검찰총장의 임명권자가 대통령이시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를 만날 경우에 그것이 무슨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게 아니냐. 검찰의 어떤 특별한 그 면죄부가 됐든 아니면 무슨 수사를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사인이 됐든 그런 걸 주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 같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검찰 수사는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법원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제 검찰과 그리고 또 해당 당사자가 그걸 가지고 유무죄를 지금 다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일단은 이게 무슨 뭐 영향을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고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만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논리에서는 좀 벗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지금 또 이제 총선도 있었고 상황이 상당히 달라졌기 때문에 결국은 정무적 판단에 따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거와는 좀 달라졌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결국 정무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청와대 전 정무수석이었던 최재성 전 수석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윤 대통령 그 성격이나 스타일상 싫은 사람은 안 만나는 거죠. 그래서 정무적 판단을 뭐 2년씩이나 한다는 게 좀 웃기잖아요. 대통령 된 지 2년 됐고 또 야당 대표 된 지도 2년 가까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검찰 수사나 기소 문제하고는 무관한 것 같고요. 대통령이 통상 그렇죠 뭐. 싫은 사람은 쫓아내고 또 만나기 싫은 사람은 안 만나고 그런 거죠. 일단 뭐 대통령실도 지금 뭐 내부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고 오늘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22대 국회가 구성돼야 되는 그런 시간도 좀 필요할 거고 그 이후에는 좀 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연 얘기가 아닐까요? 저는 뭐 유동적이라고 봐요. 대통령 되시고 바로 도어 스태핑인가요? 거기서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대통령이. 그래서 못 만날 거 뭐 있냐 그랬는데요. 바로 며칠 후에 그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고 그 뒤로 이제 여당에서도 국민의힘에서도 왜 범죄 혐의자를 만나냐 뭐 이런 게 뭐 시켰는지 자발적으로 나왔는지도 몰라도 그 뒤로는 이제 문을 닫았거든요. 지금도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전제를 다른 거죠. 그래서 저는 유동적이라고 봐요. 네, 유동적이라고 그리고 당장은 불가능하잖아요. 총선 끝나고 수습해야 될 것들이 있죠. 그것이 어느 정도 또 설득력 있게 수습이 되고 또 쇄신이 될지는 몰라도 아무튼 현재 당장 만나는 거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후에 그 영수회담이라든가 이런 것도 유동적으로 봐야죠. 예. 그 앞으로 이제 총리 인선이라든가 대통령실 뭐 개편 문제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도 있을지 주목이 됐었는데 뭐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사를 앞두고 그걸 이제 국무회의에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밝히는 거는 뭐 적절치는 않아 보여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어떤 분을 어떻게 인선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상당한 어떤 논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큰 방향은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뭐 국민이 내가 하는 게 방향이 오라도 국민이 변화를 못 느끼면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또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더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 그다음에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하겠다라는 그 세 가지 틀 내에서 방향을 밝힌 거고 거기서 뭐 내가 어떤 식으로 하겠다. 뭐 총리와 비서실장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밝히는 건 그건 뭐 적절치는 않아 보여요. 그래서 그런 큰 틀에서 뭐 지금 이게 늦어지고 있는 것도 그런 고민의 산물 아니겠습니까?
당초에 어떤 예상됐던 그런 하마평에 올랐던 인사들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이게 뭐 야당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또 국민의 여론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하기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 큰 틀에서 한 것이다. 그렇게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좀 주목해서 좀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오늘 국무회의 대통령님 말씀은 한마디로 대통령이 결심한 것 같아요. 총선 참패 후에. 국정기조 옳았다. 최선을 다했다. 소통이 부족했다. 이렇게 요약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정기조나 국정목표, 뭐 지금까지 정책, 태도 이런 거 다 문제 없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소통이 부족했고 더 살피지 못했다. 여전히 무슨 좀 시혜적 관점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총선 참패 후에 어떻게 수습하고 쇄신할 것인가의 문제는 이미 가닥이 잡힌 것 같고 저는 그걸 결심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이 방향성을 대통령이 보여줬다. 그냥 이렇게 간다. 평가하시는 거군요. 그냥 간다고요. 그러면 남은 게 이제 인사 개편 정도 남은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저는 정말 부산 엑스포 실패할 때요.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아예 공식적으로 막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결과 보니까는 정말 형편없었잖아요. 이번 총선도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그렇게 본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황당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총선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런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면 제가 청와대 정무수석 하던 시절이 2021년이었고요. 그때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패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일주일 후에 정세균 총리 사퇴하고요. 정책실장은 이미 그때 김상조 정책시장은 다른 문제로 보궐선거 일주일 전에 사퇴를 했었고 선임 수석인 저도 일주일 후에 사퇴를 합니다. 이게 선거 패배가 이제 예측이 되고 이랬기 때문에 준비를 한 거거든요. 후임에 김부겸 총리였잖아요. 다 준비 다 끝내놨어요. 그래서 또 이변이 일어나서 민주당이 이겼다 그러면은 그거는 수포로 이렇게 다시 되돌릴 수가 있지만요. 지는 게 예견됐을 때는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아무 준비를 안 했다는 건 부산 엑스포처럼 이긴다고 착각을 하고 있지 않으면은요. 그렇게 인사하거나 그렇게 국정 운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검토해서 지금부터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면은요. 누가 납득하겠어요?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예, 김종혁 부총장님 반박하실 내용 있습니까? 아니, 근데 그게 그 총선이 끝난 다음에 지금 한덕수 총리부터 시작해서 예. 그다음에 비서실장, 그다음에 나머지 수석들도 일괄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사표를 낸 상태예요. 그리고 질 것을 예상 못했다라고 하는데 그건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우리 내부에서도 여의도 연구소에서 조사도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상황이 결코 좋지 않다. 그래서 막판에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이거 200석으로 그냥 가면 저희 큰일 나지 않습니까? 라고 계속 당에서도 메시지를 냈던 것들이 이게 우리가 다 이길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은 제가 아는 바에서는 사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예. 통상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추미애 장관, 법무부 장관 시절에 징계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직무정지 이제 가처분 신청을 하고 이게 이제 받아들이고 그래서 다시 출근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할 건가를 놓고 두 가지 카드를 준비를 합니다. 대통령이. 그래서 이게 안 받아들여질 경우 이제 출근을 못하는 거, 복귀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받아들여질 때, 그래서 받아들여질 때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도 인사했고 이 검찰총장도 인사한 건데 두 분이 충돌하고 징계를 둘러싸고 법원의 판단까지 받고 이러면 그런 상황이 오면은 첫 번째 카드를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그 다음 날 메시지를 냈죠. 인사권자로서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선거도 마찬가지예요. 이긴다고 장담했다는 뜻이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는 만약에 이 패배가 오면 그 다음에 국정 책임자로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미리 생각하고 준비할 것들은 해야 된다는 의미인데요. 지금부터 하면은요, 제가 보세요. 이번에 이제 총리나 뭐 하여튼 내각 개편 뭐 있을 테고요. 대통령 비서실 뭐 또 이 개편이 있을 텐데요. 그 과정에서 너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서 또 사고가 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다고 계속 말씀을 아니 하시는데 우선 지금 가닥도 못 잡잖아요. 어느 방향으로 이걸 해야 되는지 이런 겁니다.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총리나 비서실이나 어떤 형태의 수습 과정에서 어떤 형태의 인물로 인사를 해야겠다라는 이 가닥은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오늘 하신 말씀 있잖아요. 국무회의에서 이거는 기조와 그다음에 내 노력과 최선을 다했고 기조와 태도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부족했다. 요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분들로 비서실장이니 이런 이 인사개편의 인물 대안을 삼을 것인가 이 방향이라는 게 이렇게 읽혀지는 거예요. 뭐 방향이 옳았어도 정부가 역할을 못했다고 또 얘기한 대목이 있으니까 그 역할이라는 게 김종혁 부총장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그 지방선거하고 총선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지방선거에서 패배하고 그다음에 총선에서 되면 당장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이 국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민주당이나 그 조국 신당이나가 그 정부에 협조하겠다는 뜻이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을 탄핵시키겠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아서 지금 표를 얻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3당이 되셨어요. 그리고 되자마자 내놓는 사인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지금 국무총리를 인준을 할 때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비서실장이라든가 다른 수석들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고심할 수밖에 없다. 예, 그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무슨 붕어빵을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총선에서 졌으니까 예를 들면 그 몇 석으로 지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데 A안, B안, C안, D안 내놓고 거기 결과에 따라서 이건 A안 내놓고 B안 내놓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정치라는 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국회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에 이제 총선이 끝나자마자 이제 민주당에서 최상병 특검법을 5월 2일 날 처리하겠다 이렇게 날짜를 못 받고 지금 최상병 특검법 처리를 들고 이제 나왔거든요. 왜 이 최상병 특검법일까? 이 배경이 뭔지 좀 따져보죠. 예. 글쎄, 근데 민주당 쪽에서 먼저 좀 왜 그걸 하시는지 일단 여쭤보는 거예요. 화제를 좀 바꾸면서 저는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특검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서 그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질 때 하는 게 특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이미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경찰에서도 하고 있죠. 예, 경찰에서 나와서 공수처에서 지금 이종섭 지금 그 호주 대사도 사퇴하고 이제 국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소환 조사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그래서 계속 총선 전에 소환을 해달라라고 얘기했는데 소환을 하지도 않았어요. 작년 7월달에 이루어진 일인데 그거를 왜 그 총선 전에 그 소환을 하겠다라고 했는지 그것도 뭐 여러 가지 정치적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어떤 수사기관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그런 수사기관에 대한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데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을 지금 특검법을 지금 제의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프로세스가 한참 거치고 그 과정에서 이 국회는 끝날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결국은 정치적으로 공세를 피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아니, 지금 6월 달에 이제 다시 새로운 국회가 이제 시작될 텐데 그러면 그 국회에서 더구나 192석이나 얻으셨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그 프로세스를 가면 될 텐데 지금 되자마자 이제 우리는 이 5월 임기 내에 이걸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정치적인 공세를 우리가 지금 다수당이 됐으니까 그리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걸 밀어붙이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으신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수당이 돼서 이제 밀어붙이겠다는 그런 의도, 정쟁을 목적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이 최상병 특검법 이 사안은 그 대통령까지 조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첫 카드로 꺼냈다 이런 분석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건희 여사 특별법이 대통령 제의욕으로 국회에서 다시 제의해가지고 부결됐잖아요. 최상병 특검법은요. 그때 이제 민주당의 어떤 의원이 다시 또 김건희 여사 특별법을 또 냈어요. 발의를 했어요. 그게 아마 2월 달인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3월 달인가. 근데 그거는 김종혁 비대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걸로 지적받을 수 있어요. 아, 이거 안 되는 줄 알면서 또 냈구나. 근데 최상병 특별법은요, 특검은 이미 진행해왔던 일이고 한 번도 표결을 안 했어요. 5월 2일이에요. 대통령이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러면은 또 2주일 내인가 또 투표를 해야 돼요. 그래서 5월 25일까지의 이번 국회의원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이걸 갑자기 꺼낸 게 아니고 이미 발의하고 진행해 왔던 일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의석수가 많다고 이 얘기를 그래서 밀어붙이게 하려는 거 아니냐, 이 정쟁의 의도가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은 6월에 22대 국회 열리면 그 의석수가 뭐 어디 갑니까? 야당 여전히 많은데. 그래서 진행됐던 일들을 지금 하자는 것과 6월로 할 수 있는데 왜 지금 하냐는 것과는 제가 보기에는 후자의 논리라면은 좀 납득이 안 갑니다.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거부권 행사한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근데 이제 선거 이후에는 이제 거부권 행사함에 있어서도 좀 약간 부담이 좀 커진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리고 또 여당 내부에서도 이제 최상병 특검법 찬성하겠다 공개적으로 밝히는 이제 당선인들이 몇몇 있거든요. 그 당선인들은 지금 이번 국회에 계신 분들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김재섭 당선자 같은 경우도 다음 국회 이제 의원이신 거고. 안철수 의원이나 조경태 의원은 네, 그분은 이제 원래대로 예. 계신 분들이고 나머지 이제 그 두 분 한지아 예. 그 당선자라든가 당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제 다음 국회에서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정치적인 선언을 하는 거죠. 본인들이 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한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니까 사실 그것 자체가 지금 현재 구도에서 그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했을 경우에 5월 20일 전에 그것을 다시 3분의 2 이상으로 해서 통과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여요. 근데 그것 자체가 사실은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국회가 마무리 순간까지 계속 그걸로 싸움으로 이제 점철될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92석이가 됐으니까 그리고 일부 의원들이 지금 우리 쪽에 그 국민의힘 당선자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 뭐 다음 국회에서 본인들이 그분들을 설득해서 가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왜 이제 며칠 남지도 않은 이 국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굳이 끄집어내서 공세를 펴는 것이 과연 무슨 어떤 실효가 있는지, 그것이 어떤 실질적인 실효인지, 아니면 우리는 이제 됐으니까 당선됐으니까 이 21대 국회에서 끝까지 이 정치 공세를 펴서 이 국회를 그냥 그 싸움판으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뜻인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구든지 그 후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향후 전국 전망을 또 좀 저희가 해볼 건데 향후의 이 상황은 거대 야권의 중심축인 이제 민주당하고요. 그리고 또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게 될 조국혁신당이 어느 정도 그 협력 관계를 좀 강력하게 또 유기적으로 해 나가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요. 자, 일단은 특검 정국을 끌고 가기 위해서 이 협력 관계는 이제 당장 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계속 이런 관계가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죠. 네, 최재성 수석입니다. 적어도 이제 특검과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몸은 따로 있어도 각 정당들이 마음은 함께하리라고 보고요. 그럴 수밖에 없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견이 발견되지가 않잖아요. 조국혁신당이나 또 민주당이나. 그래서 공조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은 뭐 당연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 한 달 넘게 남았거든요, 이번 국회가. 그래서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양당이 특검 문제 나와도요, 협의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예 걷어차잖아요. 그리고 보통 대통령이나 그 주변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도 특검 수용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검찰 조사가 미진했을 때 하는 것이 특검이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고요. 권력의 핵심부기 때문에 혹은 그와 관계된 거기 때문에 수사를 제대로 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될 때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요, 국민의힘이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까지 이종섭 수사도 안 하고 뭐 하고 있었냐고. 그 공수처 수사 해태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국민의힘 얘기대로라면. 그리고
대통령이 막 그런 핵심 피의자에 대해서 인사권 발동해서 대사로 임명하고 또 대사 또 귀국해갖고 나 조사하라고 하고 공수처가 나는 엄청난 압박을 느끼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국민의힘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동안 수사 안 하고 왜 인지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특검 대상이고요. 정치력을 발휘해서 양당이 이거 이번에 처리하지 말고 조금 협의를 해서 그러면 다음으로 남기자. 아니다 뭐 이번에 하자 이런 것도 조금 이제 국민의힘도 좀 무조건 특검 안 된다고 아예 그냥 논의도 안 하고 말이에요. 이런 거에서 좀 벗어나면은 저는 뭐 지금 하나 또 이 22대 국회 개헌한 후에 하나 비슷하다고 봐요. 그러나 진행한 일에 대해서는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 할 수는 없었던 거죠. 특검의 뭐 당위성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사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원내 전략을 짜기도 좀 어려운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뭐 아시다시피 지금 뭐 비대위는 해체됐고 예.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실무형 비대위를 만들어서 그다음 전당대회를 6월까지 치러야 되잖아요. 사실은 저희는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인사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도 지금 비대위를 만들어야 되고 전당대회를 해야 되고 이런 굉장히 숨가쁜. 그래서 당의 제대로 된 전력을 어떻게 뭐 구성하기도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고 또 대통령실도 지금 총리를 비롯해서 그 비서실장이라든가 수석들이라든가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여기다가 야당에서는 우리한테 특검 폭탄을 또 던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무적인 판단을 하신 거죠. 그래서 너 죽어가는데 한번 더 죽어봐라라는 식의 그런 느낌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거든요. 저희도 전열을 정비하고 나름대로 체제를 정비하고 이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갖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지금 계속 옆에서 지금 이 공세를 펴고 계신 거고요. 아까 지금 질문하신 대로 그럼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은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일단 5월 정주하신 거죠. 뭐 배를 건너는 데까지는 같이 배를 타셨지만 그러나 생각들은 각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배를 일단 건너고 왔어요 지금. 사실 저도 선거를 치러봤지만 조국 혁신당이 등장하지 않았으면 민주당은 상당히 힘들었을 겁니다. 예. 그 표가 굉장히 분산됐고 민주당에 대한 실망, 지지에 대한 이런 그 지지가 좀 떨어지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권 심판원에 불을 붙여준 것이 조국 혁신당이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조국 혁신당을 찍겠다고 나온 분이 국민의힘 찍겠습니까? 당연히 민주당을 찍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국 혁신당으로서는 당신들 살려준 게 우리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 그래도 니네가 12석밖에 안 되는 게 뭐 어디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각자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다른 것이고요. 또 되자마자 지금 내려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은 이 강을 건너는 데까지는 같이 배를 타고 한 배를 타고 건너왔지만 예. 이 배를 강 저쪽으로 넘어간 다음에는 아마 그 둘 사이의 경쟁이라든가 선명성 경쟁이 됐든 정통성 경쟁이 됐든 혹은 정당성 경쟁이 됐든 굉장히 격화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뭐 특검 폭탄이라고까지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야권 내에서 공조가 얼마큼 좀 치밀하게 이루어지느냐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어제 이 봉하마을을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하고 이제 다른 당선인들이 같이 가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까지 참배를 했거든요. 근데 이를 본 민주당의 시선은 좀 불편해 보입니다. 조국 혁신당이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계승자임을 명확히 보여준 행보다라든가 이번 총선을 계기로 해서 친명당 민주당, 친문당 조국당으로 야권 분화가 생길 거라는 등의 반응이 민주당에서 흘러나왔거든요. 자, 최재성 전 수석님, 이런 분위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그야말로 민주당 야권에서 배출했던 대통령 아니에요? 그리고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과 또 일을 했던 사람들이 민주당도 있고 조국 혁신당에도 있고요. 그래서 뭐 워크숍 장소를 근리했다고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혹시 뭐 일부 당원이라든가 지지자가 그랬는지는 몰라도 예. 그거 자체를 정치권 민주당에서 그걸 지적하고 문제 삼을 리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특검 같은 경우에는 뭐 공동전선 이상무인데 이후에 뭐 경쟁을 하고 뭐 이런 거는
그거는 정당 간에도 당연하고 또 정치인들 간에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 뭐라 그러거나 예상하거나 또 걱정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공조는 특검 등을 포함해서 이런 공조는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아마도 오늘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으로 조금 로키로 왔던 민주당의 그런 이 총선 이후에 예. 모습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재명 대표. 교묘하게 뭐 민심을 따르겠다 뭐 그런데 이런 정도의 오늘 이 입장이 국무회의 나왔었죠. 이 총선 이후 대통령 모두 발언이 소위 말해서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한 거 있잖아요. 담화하신 거.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지금 엉뚱하게 가서 그래서 강경 모드로 곧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잔인한 4월 정도가 로키의 마지막이라고 저는 봐요. 민주당이 어떻게 나올지는 좀 더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이건 조금 주제를 벗어났기 때문에 제가 이제 김종혁 부총장님께 이렇게 이어가던 얘기 마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봉화행, 조국 대표의 봉화행에 대해서 민주당의 여러 그 민주당 관계자들의 그 코멘트가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범야권의 주도권이 이재명 대표에게 넘어왔는데 저게 뭐 하는 거냐 이런 반응까지 나왔거든요. 이 문제는 좀 최재성 전 수석님하고는 좀 시각이 다르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적외적은 동지다. 그래서 이제 함께 윤석열 국민의힘,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과 싸우자. 지금 현재는 부분에 그렇죠. 있어서는 같이 기회를 같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서로가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로 도움을 받으신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 두 분, 예를 들면 그 상징되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지금 대표죠, 이제는. 그 두 분이 과연 어느 정도 코드를 맞출 것이며 어느 정도 정치 철학을 같이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좀 이견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분을 정치판으로 끌어들이신 분은 정동영 전 대표시잖아요. 정동영 대표 이번에 이제 또 국회의원 되셨어요. 예. 근데 정동영 대표 노무현 대통령과의 사이는 뭐 다 아시는 그런 관계고. 그래서 이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이 라인과 그다음에 정동영 이재명으로 내려오는 이 라인이 과연 이게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 대해서 뭐 양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이냐. 그리고 또 정치 공학적으로 봐도 두 분 다 상당히 꿈이 있으신 분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마 지금부터는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뭐 협조보다는 오히려 본인들의 어떤 선명성 경쟁이라든가 주도권 다툼 이런 것들이 더 강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우리 최재성 전 수석 말씀하신 대로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해요. 정치인들의 숙명이죠. 뭐 본인들이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어떻게 해서든지 입증해 보이려고 노력하고 각자가 대권을 생각하고 있다면 나중에 뭐 경쟁할 수밖에 뭐 없는 그럴 수밖에 구도로 없는 흘러갈 거죠. 수도 뭐. 있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교섭단체 구성에 있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과거에 이제 DJP 연합 때 그 자민련이 교섭단체가 붕괴되려고 하니까 DJ 쪽에서 이제 그 의원들을 갖다 꿔주기라고 그래서 많이 비판받았지만 그걸로 갔었거든요. 그럼 조국 신당 같은 경우는 목표가 어떻게든지 교섭단체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이고 예. 8석이 더 필요한데 그 8석을 민주당이 협조해 줄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이 한 발언이 있거든요. 그거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의원을 갖다 꽂은다고 하는 것은 그건 예. 편법이고 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과거 예. DJP 연합 때 한 번 있었던 예, 예. 거죠. 그건 예. 정치 도의적으로 안 되는 일이고 이재명 당대표가 당내 통합이라든가 또는 이런 걸 확실히 강화할 수 있고 예. 또 대여투쟁, 예. 국민이 원하는 대여투쟁 그런 걸 확실하는 의미에 있어서 뭐 연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나쁜 카드는 아니다고 예. 생각합니다. 예. 당장 뭐 교섭단체가 원내 교섭단체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국 혁신당이. 네. 근데 이게 의원 꺼주기를 민주당에서 해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안 해줄 것 같다고 하셨는데 정성호 의원 발언 지금 들으셨죠? 뭐 안 해주실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정치도 이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저는 이번에 선거를 보면서 이 비례대표 선거를 보면서 정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져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38페이지가 그 긴 그 비례대표당 보세요. 온갖 당들이 다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정치도 이상 조국 신당과 민주당의 그런 막후 결합은 그거는 정치도 이상 맞는 겁니까? 본인들은 다른 당을 내놓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또 비례대표로 조국 신당하고 이렇게 서로 사실상 손잡은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정치도의를 얘기하시는 게 지금 대한민국 정치를 적어도 그 이런 식의 비례대표제를 도입함으로 해서
거꾸로 후퇴시킨 그 책임에 대해서는 그건 정치 도의와 무슨 관계가 없는지 그것도 참 궁금해요. 예, 지금 여권을 향한 어떤 메시지, 흐름, 그런 전국 구상 같은 걸 이제 손을 잡고 있는 모양새긴 한데 지금 일부 이런 의원 꺼주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민주당이 선을 긋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선 긋는 게 당연하죠. 그 의원 꺼주기라는 게 뭐 국민들 눈에 그것을 정상적으로 보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둘 다 꺼줄 생각도 없고 또 꺼준다 그래도 조국 혁신당도 안 받을 거예요. 그런 식의 일종의 이제 협잡 비슷하게 뭐 원내교섭단체하고 뭐 이러는 것보다요. 우선은 계산상으로는 뭐 조국 신당이 한두 명 정도 의원이 모자랄 수는 있는데요. 정당 간에, 이제 군소정당 간에 하나의 이제 교섭단체를 연대적 형태로 이렇게 구성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모색을 하겠고요. 근본적으로는 교섭단체 문턱을 좀 낮춰야죠. 지금 20석이면 사실 너무 높거든요. 그건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의견을 피력을 하셨고요. 그리고 저는 뭐 이 개제의 비례대표제도 사실은 이제 승자 독식, 그다음에 유권자가 표를 분명히 줬는데 이게 그냥 사장돼 버리는 이런 이제 독점적 결과, 이것이 지역구 선거에서도 나타나고 비례 선거에서도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역구 선거도 이번에 국민의힘이 전국적으로는 5% 남짓 패배했는데 의석수는 엄청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원님이 대선 때 3%만 더 갖고 오면 이긴다고 그렇게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어떤 분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 좀 승자 독식이고 너무 이 유권자 이 대표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사장되는 거고, 비례도 지역구 많이 낸 1, 2당이 그냥 싹 갖고 가버리는 기존의 제도를 알겠습니다. 조금 정상적으로 해야지. 그때 무조건 안 된다고 걷어차 버리니까 이런 기형적인 제도까지 온 거예요. 안 되면 위성정당 방지법이라도 좀 만들어야죠. 이번 선거에서도 뭐 소선거구제 문제 같은 여러 가지 또 문제점들이 또 노출됐으니까 22대 국회에서 또 뭐 논의가 이루어지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했던 얘기 좀 더 덧붙여서 좀 질문을 드리면, 이재명 대표의 어떤 연임, 당 대표를 또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이제 정성호 의원 그 발언을 듣지 않았습니까? 이제 최근에 이런 기류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당 대표를 또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데. 사실 확실히 그 이재명 대표가 당권을 확실히 쥐고 가는 것이 좀 유리하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걸까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너무 당연하지 않을까요? 친명 초선이 70여 분이나 된다는 어떤 언론 보도가 나온 걸 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재명 대표의 목표는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계속 재판도 받고 계시고 그런데 그걸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의 어떤 가까운 분들을 표현이 좀 너무 과격하긴 합니다만 호위무사로 자기를 둘러싸게 하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거, 당대표의 직을 유지하는 거, 이게 아마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목표 아닐까요? 그렇게 갈 거라고 봅니다. 좌장인 정성호 의원께서 이미 그렇게 운을 띄셨고, 예. 많은 분들이 박지원 이번에 당선인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또 해야 된다. 박지원 대표께서는 흐름을 굉장히 잘 읽으시는 분이니까 아마 그런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그냥 불문가지다. 아마 또다시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되려고 하는, 그래서 이 당을, 민주당을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이제부터 이제 노골적으로 구체화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최재성 전 수석님께서 이제 선거 직후부터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 이른바 또 로우키 전략으로 좀 구사했는데 앞으로 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총선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내지는 민생을 함께 챙기기 위한 회담을 하자 대통령에게 좀 제안하기도 했고요. 그런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조국 대표와 대권주라서 좀 차별화를 좀 보이기 위한 그런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강공으로 갔다가 혹은 연성으로 갔다가 할 수 있는 정치적 제스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만약에 조국 대표가 굉장히 로우키로 갔으면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하이톤으로 갔을 것이고 이렇게 서로 좀 다르게 경쟁을 하면서 갔을 거예요. 그게 이재명 대표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거나 제스처를 하시는 게 정치적인 계산이 없이 한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 대해서도 혹은 민주당 그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어떤 본인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 자체를 뭐라고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정치인이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 자체가 뭐 저분이 뭐 민생을 굉장히 생각해서 갑자기 로우키로 가면서 여당과 협조해서 민생을 살리겠다. 뭐 이런 어떤 그런 의도에서 나온 것은 아닐 것이다. 정치적인 판단에 따른 것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최수성님 말씀해 주시죠. 선거에서 압승한 야당 대표가 그렇게 로키로 얘기하고 민생을 얘기를 하고 또 일종의 협치도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측정하려고 하지 말고 여당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호흡을 맞춰주고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미리 그렇게 아니 정당이나 정치에서 그런 정치 상황에 맞게 자기 관리를 하고 정무적 스탠스를 갖고 가고 이런 건 당연한 건데요. 그 말이 그래서 중요하잖아요. 압승한 야당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으면 빨리 맞장구 치고 그래서 여당도 그런 과정에서 여유 공간도 좀 갖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직도 그래서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이 기존의 관성을 못 버렸다 그런가요? 제가 여당이거나 아니 왜냐하면 냉큼, 이제 야권의 대표들도 이제 압승 이후에 이제 대통령에게 이제 만나자 이렇게 제안을 해놓고 또 한편에서는 그 국회에서는 그 특검 정국을 아주 더 거세게 좀 하겠다는 이런 예고를 하니까. 그거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야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선거 이후에도 저것도 뭐 와서 분탕질 하려고 하는구나, 정쟁을 일으키려고 하는구나 이렇게만 보면은 아마 선거 패배한 이 대통령이나 여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어려워질 거예요. 항상 상대적인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오늘 대통령의 메시지 국무회의 때의 발언 이것이 이제 로키 야당 그것이 정무적이 됐던 뭐가 됐던 야당 대표의 로키 발언이나 그 태도 예. 스탠스를 전환하게 만들 것이다. 왜냐하면 야당이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앞으로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의 입장 변화에 따라서 야당도 달라질 수 있다고 당연하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은 결심했어요.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국정기조 그다음에 이 정책 목표 이런 거는 올바랐어. 잘해왔는데 소통이 부족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마이웨이로 가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그다음에 인사는 이거를 어떻게 잘해서 이번에 선거 패배에 따른 인적 개편 쇄신은 어떻게 잘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은 있을 건데요. 제가 보기엔 그 실력이 안 돼요. 그러면은 야당도 반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달로 로키는 끝이라고 보는 거예요. 대통령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야당도 달라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대통령이 이제 뭐 그냥 가던 방향으로 갈 거라고 결심을 했다고 이렇게 보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예. 일단 처음에 그 국민의 모두 발언이 민생입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선거에서 패배한 가장 큰 이유도 제가 이제 선거 과정에서 이제 상인들을 만나면 물가가 너무 오르고 있어요. 경제가 너무 안 좋아요. 이래서 여당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그것들이 무슨 외부적인 요인, 뭐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국제 유가, 고물가, 고환율 뭐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았다 하더라도 집권당으로서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안 좋은 조건 하에서 선거를 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로서는 불리한 조건 하에서. 그리고 국정기조 얘기하시는데 예를 들면 크게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어떤 그런 입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의사들과의 의대 증원 문제 같은 것들.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몇십 년 동안 한 명도 늘리지 않아서 결국 그게 폭탄 돌리기 하다가 지금 터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세련되게 대통령이 얘기하셨잖아요. 이걸 세련되게 했어야 되고 국민들에게 소통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던 것이 그 방향 자체가 지금 의대 정원이 늘리는 게 필요하다는 것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은 아마 민주당에서는 없을 겁니다. 민주당에서 1000명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정리해 주시죠. 예. 그렇다면 적어도 그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 연금 개혁이라든가 교육 개혁이라든가 그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그런 방향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하고 있었지만 그걸 국민들에게 체감을 시키지 못했고 소통이 부족해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들을 시인한 부분을 놓고서 그것은 국정기조 안 바꾸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막가자는 거냐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건 좀 과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분과의 말씀은 자, 주어진 시간보다 벌써 몇 분을 더 썼기 때문에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